네, 반갑습니다. 우리 팀장님 성함은 김일권, 저는 김이권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관계고요. 혹시 뭐 짜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하실까봐 밝혀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3강인가 봅니다. 영화와 클래식으로 만난 리더십 이야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리더십 강의는 웬만한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필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냥 3가지로만 이렇게 좀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좀 잘 들으셔야 화가들이나 음악가들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화가, 음악가 그러면 그냥 그림만 잘 그리는 사람 혹은 작곡만 잘하는 사람 이렇게 오해하실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뭐 베토벤,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은요, 작곡을 잘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가 죽어서도 인류에게 계속 뭔가 이름이 회자되고 우리에게 주는 어떤 리딩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지금 체크를 하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는 훌륭한 어떤 리더가 되려면 스토리텔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젊은 친구들을 보면 스펙을 갖추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스펙을 갖춘다라는 것은 이미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격에 나를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별로 매력적인 그런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스펙보다는 자기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만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이 좋으려면 뭐 여기 물론 당연히 세부적인 것들이 필요하겠죠. 일단은 스토리텔링이 좋으려면 첫 번째는 불운한 탄생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불운한 탄생을 하셔야 스토리텔링이 일단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내셔야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듭된 실패를 하셔야 좋습니다. 계속 실패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성공을 하면 좋겠지만 역사의 길이 남으려면 죽은 다음에 유명해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제가 농담 같지만 많은 위인전들 한번 읽어보시면 그 공통점이 그렇게 다 뽑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조건들의 사실 핵심은 뭐냐면 인간을 성장시키는 것은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인간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고통 속에 있다면 그것이 나를 지금 성장시키고 있다라고 믿으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프라이드를 갖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프라이드를 또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 인재개발원에 좀 많이 가보면요, 인재개발원들마다 큰 기업일수록 자기네가 굉장히 큰 기업일수록 신입 직원들의 뭐 6주, 8주 기간 동안 교육을 하면 전부 다 프라이드를 심어주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입니다. 네가 어디 회사 소속이야? 뭐 이걸 계속 강조를 갖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S기업에는 인재개발원 앞에 아예 프라이드 이렇게 아예 그냥 부조물로 이렇게 해놨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입 직원들이 그 앞에서 사진을 갖다 전부 다 기념사진으로 남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어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당연히 자기 몇 명이 됐든 자기 소속의 이 소속원들이 이 소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최소한 구성원들이 부끄러움을 갖게 하면 이거는 정말 지도자로서는 정말 자격이 없는 거죠. 내가 어디 소속이야? 그래서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게 이제 배 침몰한 거 뭐죠? 타이타닉호. 그 선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자기 고향에 지금 동상이 서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증언을 한 거죠, 생존자들이. 배가 가라앉을 때 막 전부 다 허둥지둥대니까 당신들이 영국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프라이드가 목숨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개인이 갖춰야 될 것은 이 프라이드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대한 예술가들은
절대 남들이 가는 방향으로 같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은 대부분의 한 90% 이상이, 이거는 뭐 여러 제가 존경하는 최재천 교수님도 뭐 그 얘기를 하시는데,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거의 생활의 모든 90% 이상이 동물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그리고 집단 생활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누구 떼가 한 마리가 달려가니까 다 쫓아간 걸 보고 우리가 야, 쟤네도 참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다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가 오르면 다 사야 되고, 뭐 학군이 어디 가시면 다 가야 되고, 뭐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쫓아가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프라이드를 갖춘 이런 예술가들은 당대의 어떤 큰 흐름에서는 이 사람이 가는 길을 다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약간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그래서 진짜 훌륭한 사람은 죽어서야 인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확신, 자기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방향, 그것이 끝까지 남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실은 모든 사람이 가라고 하는 길은 거의 동물적인 그냥 뭐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그건 절대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제가 꼽는 제일 중요한 이 마지막은 컴패션이라는 거죠. 이것이 진짜 리더를 갖다가 가늠하는 마지막 핵심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영어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컴패션이죠. 남들이 느끼는 고통, 슬픔, 괴로움을 내 것처럼 느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진짜로 느껴야 진짜 리더가 된다는 것이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조직원이 어떻게 생각하든, 구성원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들이 슬프든 괴로우든 아무런 이 나와 상관없는 그런 리더는 그냥 폭군일 뿐입니다. 그들이 아파하는 것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금 설명하는 음악가들한테 공통적으로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가는 그냥 음악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화가는 그림만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만날 음악가는 모차르트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렸을 적에 우리가 지금 인문예술을 얼마나 경시하는지, 뭐 이거는 사실 국가 지도자로서부터 다 이제 문제일 수 있어요. 유럽의 아주 유명한 그런 리더들은 국가의 인문예술을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노원구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행사를 갖다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이건 잘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그런 리더들이 국가의 국민들이 인문예술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미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음악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일제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악가들 앞에 별명이 다 붙죠, 그죠? 음악의 아버지 누구? 그러니까 잘 배운 케이스입니다. 음악의 어머니는 누구? 그러니까 잘 배운. 그러니까 이 핸델이라는 남자랑 바흐라는 남자랑 결혼을 해서 음악을 쑥 나와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의문 때문에 독일 가서 독일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음악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이건 왜 그래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별명을 다 붙여놓은 거를 아직도 해방된 지 지금 얼마나 지났는데 이 교육을 그대로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차르트 앞에도 당연히 별명이 붙었어요. 뭐라고 붙었어요? 신동, 그죠? 신동이라고 그러신 거죠? 악동이라고 그러셨습니까 혹시? 신동. 아이돌 중에서도 신동이 하나 있죠. 그런데 이런 신동이라는 이 별명 때문에 이 모차르트를 우리가 이 사람의 진면목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신동이라는 건 사실은 정말 천재라는 말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천재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신동이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결국 무엇을 했느냐에 우린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 모교니까 그냥 막 욕을 해도 상관없는데 서울대학교 나오는 게 뭐가 좋습니까? 옛날에
아니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진짜 우리 때는 무식한 교훈이 있었어요. 네가 공부 좀 더 하면 네 부인 얼굴이 달라진다. 뭐 이런 무식한 말이 있었어요. 이거 정말 인권적으로 정말 큰 문제인데, 근데 지금이라고 그거를 달라진 게 있을까요? 자, 이 사람들한테는 니네가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그거하고 뭐를 할 건데라는 질문을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부 잘해요. 법관 됐어요. 의사 됐어요. 그거 갖고 뭐 할 거야? 아무 생각 없으니까 다 돈 벌어야 되고, 돈 때문에 어떤 그 능력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의 반 이상은 범법자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너무 심한가? 아무튼. 그래서 이 신동이라는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신동이라는 말을 좀 제가 재해석하면, 저 아버지가 당시 음악가들이 하인이었기 때문에 저 아이를 굉장히 재능이 있으니까 저 아이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동 노동 착취를 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에만 사실 주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자녀가 뭔가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누가 망가질까요? 엄마 아빠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차르트 아버지도 이 아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말이 없었지 되게 똑똑했거든요. 근데 제가 효도를 하려고 저희 아버지가 삐뚤어질까 봐 일부러 제가 긴 시간을 갖다 일부러 모자란 척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그만두려고 딱 그랬는데 중학교 때 제가 음악 선생님한테 괜한 질문을 했습니다. 모차르트는 왜 35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냥 무심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재들은 보통 빨리 죽어. 이 말 때문에 다시 이걸 연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거의 대학교 때까지 이렇게 모자란 척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신동이라는 말 때문에 가려졌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성인이 된 다음에 결국 무엇을 했느냐를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뭐를 했냐면 사실 엄청난 사람입니다. 제가 그 의사들이나 법관들한테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식을 가진 리더들은요 더 동물적인 짓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만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어들,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을 써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고, 루터가 당시에 종교개혁을 할 때 생각은 뭐냐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이 성직자들이 온갖 구라들을 치고 막 면죄부 팔아먹고 이러니까, 독일 사람들, 독일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니네가 신을 직접 만나라 라는 의미로 성경을 독일말로 해석을 합니다.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음악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도 어렵지 않거든요. 이것도 어찌 보면 음악가들이 자기네 어떤 이런 영역을 독점하려는 이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귀하다. 그런데 모차르트는 굉장히 깊은 클래식이지만 이것을 굉장히 대중적으로 쉽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차르트 음악이 현재도 클래식 중에서는 가장 많은 드라마, 가장 많은 영화, 가장 많은 CF에서 이 사람의 곡이 연주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말 어떤 음악의 보편화, 음악의 신분과 관계없이 들을 수 있는 이런 세계를 열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차르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연주를 하나 들어봐도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꼭 보셔야 될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인데요. 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는 너무나 오래됐죠. 오래됐지만 이 영화를 왜 꼭 보셔야 되냐면, 영화 감독들이 모차르트 영화를 잘 만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영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장점은 너무 잘 만들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카데미상 노미네이트를 한 14개 부분을 했고 상을 한 8개를 휩쓸었으니까 당대에 휩쓸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차르트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 영화를 엄청나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단점 뭐냐? 너무 잘 만들었다는 겁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후배 감독들이 이 높은 산을 뛰어넘을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아직도 굉장히 여러분들 다 태어나기 전 영화 아닙니까? 그죠? 웃으시는 분들은 뭘까요? 그래서 이 영화가 아직도 모차르트의 가장 대표적인 영화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도 한번 볼까요? 그냥 본 김에.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모차르트 장모예요. 영화가 안 들리지만 대충 어떤 분위기인지는 충분히 아시겠죠? Choose a man, not a baby, I said. You marry him, you won't have a pot to piss in. You selfish thing. Selfish, 자, 다 같이 합창할까요? 노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군요. 다른 데서는 막 다 따라하고 뭐 그러다 막 뒤집어지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확실히 점잖은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당시에 아직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이었는데 귀족들이 그러니까 3%만이 성직자와 귀족들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당시에 살던 짤스부르크라는 동네에 제가 가서 이제 옛날에 조사를 해보니까 3%의 사람들이 90%의 땅을 다 갖고 있었고 나머지 97%의 사람이 10%의 땅을 나눠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등이라는 건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차르트는 나중에 25살에 자유음악가가 된 다음에 이런 오페라를 통해서 계속 이 3%의 어떤 정말 바위를 향해서 계란 던지기를 합니다. 결국은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 아무튼 그래서 그는 결국 자유평등 박애를 위해서 음악으로 평생을 헌신하고 싸우다가 죽은 사람이 바로 모차르트입니다. 그 얘기는 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첫 번째, 굉장히 음악을 쉽고 신분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즐겁게 들을 수 있는 이런 음악의 세계를 열었다.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자유평등 박애를 위해서 싸운 그런 음악가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 일단은 굉장히 여러분들 알만한 쉬운 곡, 작은 별 변주곡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우리 굉장히 훌륭하신 방기수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지금 변주곡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의 멜로디를 가지고 다양하게 계속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찌개를 끓일 수도 있고 국을 끓일 수도 있고 조림을 만들 수도 있듯이 지금 계속 같은 멜로디가 지금 들리고 있죠. 그래서 이 멜로디는 모차르트가 작곡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차르트가 작곡한 게 아닙니다. 프랑스의 당시에 그냥 동네 가요 같은 이런 노래였습니다. 이 멜로디가 모차르트한테 들렸다는 게 중요하고 이 멜로디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정치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계속 자유평등 박애를 위해서 싸워 나갔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25살에 결국은 이제 뭐 쫓겨나기도 했고 자기 스스로도 이 쫓겨나는 것을 굉장히 이제 행복하게 생각했는데 25살 때부터 이제 자유로운 직업 음악인 생활을 하면서 오페라로 계속 이 거대한 바위 같은 귀족 사회, 성직자 사회를 향해서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오페라가 바로 이제 많이들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자는 다 그래라는 오페라가 있어요. 벌써 굉장히 도전적이죠. 그래서 당시에 남자 귀족들이 여성들을 굉장히 진짜 무시하는 이런 차별적인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오페라가 바로 꽃이 판 투테, 여자는 다 그래라는 그런 오페라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영화 제목이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강의로 한번 또 한번 만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두 번째 오페라는 돈조반니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시 귀족들이 온갖 돌아다니면서 엽색 행각을 하는 이런 귀족 사회를 고발하는 이런 오페라죠. 돈조반니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저는 30대 초에 이제 결혼을 해서 돈을 못 벌었는데 부부 싸움만 하면 들었던 소리가 바로 돈조반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처음 들어봤어요? 웃겨요. 세 번째는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이 오페라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초야권을 가지고 막 이 성주가 초야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초 밤야 권리할 때권. 옛날에 그러니까 이 봉건 사회에서는요 이 동네가 모든 게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점 찍어놨던 예쁜 아가씨가 시집 가려고 그러면 초야권을 발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아가씨는 남편이랑 첫날 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성주랑 첫날 밤을 보내고 이렇게 시집을 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피가로라는 사람이 자기는 주인을 향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초야권을 발동하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자기 부인, 그 다음에 부인 될 사람, 그 다음에 자기가 중매했던 그 백작의 부인 이렇게 셋이서 짜고 속된 말로 이 백작을 연맥이는 오페라가 바로 피가로의 결혼이에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 백작이 부인한테 이제 무릎 꿇고 이제 빌거든요. 근데 이걸 무릎 꿇고 비는 걸 보고 당시 귀족들이 난리가 납니다. 지금 우리 사실 남편들은 뭐 부인한테 무릎 꿇고 비는 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뭐 자주 그냥 일상사니까. 근데 당시에는 이 귀족 남자가 부인한테 무릎 꿇고 비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계속 코너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빨리 죽었다라는 게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모든 코너에 몰렸다는 것은 뭐냐면 작곡을 해도 하지 않고 레슨도 받지 않고 음악회도 갖지 않으니까 경제적으로 봉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었을 거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평이고 아까 그래서 마지막 죽어가면서 이 사람이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귀족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빌 텐데 이 사람은 마지막 폭탄 같은 도시락 폭탄 같은 오페라를 하나 또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술필이라는 오페라예요. 아까 그걸 작곡할 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막 돌아다니는 게 부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모가 처음에는 돈 잘 버니까 우리 이쁜 사이 이러다가 돈 못 버니까 막 아까 이렇게 학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런 장면. 그래서 이 마술피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말 이 학부모들이 너무나 이 교육계를 갖다가 선생님들도 리딩을 못하지만 학부모들이 교육을 자꾸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름방학 되면 이 마술피리가 전국의 문화예술회관에 막 정말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들이 꼭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오페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데려가갖고 아이들만 집어넣어놓고 본인들은 쇼핑 갔다 오는 오페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자유평등 박애는 도대체 어떻게 쟁취해야 되는가를 갖다가 어찌 보면 모차르트가 당시 비엔나 시민들을 선동을 하는 그런 오페라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에는 모든 나라가
오페라의 종주국이 이탈리아였기 때문에 이탈리아 말로 가사를 쓰는 게 당연한데 독일 말로 써버립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알아들어야 되니까. 모차르트가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모차르트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증명을 해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모차르트가 굉장히 많은 영화, CF, 뭐 드라마에 썼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인데요. 이 곡 같은 경우는 지금 가사를 붙여서 팝송처럼도 흘러나오고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라디오 듣다가 자꾸 들릴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요. 죽기 2달 전인가 그죠? 한 달 전쯤에 만든 곡인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 그런 뭐 방정맞은 뭐 이런 생각하는데 아까 그 영화가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그런 인식을 줬습니다. 저거는 이제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질투를 해서 독살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푸시킨이라는 러시아의 대문호가 쓴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라는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그냥 상상입니다. 그래서 뭐 내용들은 뭐 모차르트 삶을 잘 묘사를 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이 곡은 모차르트답지 않게 굉장히 깊고 아름답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옛날에 경춘도로 옛날에 구도로를 갖다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때 이 음악이 나왔고 정말 남성 갱년기인 현상도 있었겠지만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곡인데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그 영화 속에서 계속 나와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곡이죠. 실제 한 작가의 자기의 자서전적인 이야기가 바로 아웃 오브 아프리카고요. 거기서 이 음악이 또 기가 막히게 아프리카 상공을 나를 때 이 음악이 나오죠. 한번 영상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트리오 세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일어나서 한번 인사하시죠. 예. 저렇게 무례와 같은 박수를 쳐주시는데. 예. 이런 큰 박수는 처음 거의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일어서서 당연히 인사하셔죠. 자, 다음에 만날 사람은 당연히 베토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베토벤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인식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 교보문고 가서 그 애들 동화책을 보다가 이 베토벤 관련된 책들이 정말 다 잘못됐구나. 일반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규모거리 작곡가이기 때문에 이 규모거리를 극복하고 위대한 곡을 만들었다라는 여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당연히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면들이 다 가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어떤 훌륭한 점이 있는지 진면목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베토벤 관련된 영화는 현재 3편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베토벤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례대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핑 베토벤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멸의 연인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로이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지금 개봉되어 있지 않은데 저는 이 영화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독일에서 어떻게 수입을 해서 볼까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미친 척하고 유튜브에 영화 에로이카 치니까 통째로 그냥 떠 있더라고요. 무료로. 그래서 영어도 굉장히 쉬운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으니까 이렇게 영화를 3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다 검색하시고 막 그러는데 검색하다 보면은 이제 검색하신 분들이 베토벤 영화가 4개다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4개가 맞긴 맞습니다. 근데 그 4번째 영화는 개가 나와서 헐떡거리고 있는 그런 영화거든요. 개 이름이 베토벤인 그런 영화니까 그 영화는 보시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베토벤의 훌륭한 점은 바로 이제 뭐냐? 이 불멸의 연인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 베토벤은 이제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막 나폴레옹이 뭐 막 집권하고 막 이럴 때에 주로 이제 활동했던 사람이네. 1770년대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 3%의 그러니까 귀족이 성직자를 겸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 집에 더 이상 이제 음악하는 하인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이 뭘 해야 돼요? 바깥에 이제 다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겠죠. 프랑스에 왜 요리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을까요? 왜 좋은 레스토랑이 많이 생겼을까요? 루이 16세가 그 한 건물 전체에 요리사를 다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귀족들이 맨날 먹고 자고 뭐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루이 16세 정권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 무슨 궁이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리사들이 파리에 나와서 다 레스토랑을 차리다 보니까 파리에 아주 맛있는 요리점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것처럼 이 사람들도 결국은 나와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서 살아야 될까요? 이 음악으로 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베토벤 이전에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해서 누구만 만족하면 될까요? 그렇죠. 귀족 한 사람만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베토벤 시절서부터는 그런 귀족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모실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써요? 대중들을 위해서 쓰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 불멸의 연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베토벤이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하일리겐슈타트라는 데서 쓴 동생들한테 보내지 않은 편지, 그걸 이제 유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불멸의 연인에게 어떤 여인한테 보낸지 모르겠지만 이 불멸의 연인에게라고 이렇게 쓰면서 그 애정 표현을 잔뜩 담은 그런 편지, 붙이지 않은 편지가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그 어떤 여자의 페넌트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됐는데 그래서 도대체 이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누굴까라는 게 궁금해서 거기서 모티브로 만든 영화가 바로 이 불멸의 연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자가 이제 그래서 이제 불멸의 연인을 막 찾아다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자하고 어떤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 내용을 혹시 나중에 다시 본다면 꼭 주목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한테 그래요. 너는 음악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이 제자가 뭐라고 하면 음악은 사람의 영혼을 맑게 해주는 그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사실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베토벤이 딱 그래요.
넌 자식아 군악대 음악 들으면서도 영혼이 맑아지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영화를 쓴 사람이 그러니까 베토벤을 정말 정확히 알고 있고 음악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래서 베토벤은 뭐라 그러냐면은 자식아 그런 시대는 지났고 이제 음악은 작곡가의 감정과 여러 생각을 문학 대신 표현하는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음악의 세계가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토벤이 진짜 훌륭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슬프거나 괴롭거나 어떻게 되거나 그런 것들을 듣고 공감을 하듯이 베토벤이 슬프고 괴롭고 기쁘고 나는 정치적으로 이런 소신이 있어 이런 것들을 글 대신 음악으로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재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짜 행복한 조건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한 사람이 있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 그래서 사람은 늘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표현이 말보다는 글이 더 편한 사람이 있고요. 글보다는 음악이 더 편한 사람이 있고요. 음악보다는 그림이 더 편한 사람이 있고 그림보다는 행동이 더 편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떤 표현이 가장 강력한가를 갖다가 찾는 것도 재미난 숙제 같은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모차르트도 그런 말을 해서 자기는 시인이 아니고 화가가 아니기 때문에 음악으로 나의 표현하는 게 가장 좋고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 영화가 이제 바로 그 영화 중에 나온 한 장면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혹시 문라이트 소나타 아세요? 월광 소나타라 그러죠. 이 베토벤이 정말 사랑꾼이에요. 애정결핍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아까 그랬죠. 불운한 탄생을 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이 인문 예술가들은 애정결핍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애정결핍에 이 억눌린 것들이 뭔가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예술가들은 불행한가? 불행한 게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글을 못 쓰는 이유는 너무 편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편안한 대로 좋은 거죠. 뭐.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사랑꾼이기 때문에 28살 때인가요? 뭐 이렇게 귀차르디라는 한 자기 제자예요. 귀족 딸이에요. 레슨하다 보니까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악의 기능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해요. 이 음악은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저 여자한테 바친 곡이에요. 옛날에 음악하는 아이니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저런 거 바치는 게 가능했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반대했겠어요, 찬성했겠어요? 아직도 이 귀족들은 그런 걸 따지죠. 음악가가 도대체 어떻게 너랑 결혼할 수 있어? 그래서 반대를 하죠. 그랬더니 그래도 딸이 끝까지 고집을 피니까 바로 이 곡이죠. 이 아버지가 베토벤 뒤를 탈탈 터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토벤이 최근에 연주를 하지 않는다. 왜 그래? 귀가 안 들린다더라. 그래서 딸한테 일러 바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은 믿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저 곡을 나한테 쳐줬는데 그런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면 피아노 하나 새로 구매했다 그러고 사람들 앞에서는 피아노를 치지 않으니까 몰래 한번 지켜보자라는 그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베토벤이 저 모양으로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쳐요? 귀가 안 들리니까 피아노 통에 저렇게. 여러분들 혹시 피아노 통에 나중에 한번 끝나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하고 피아니스트한테 쳐달라고 하세요. 고막 나갑니다. 소리가 워낙 커서. 근데 저렇게 해야만 들리는 불쌍한 20대의 피아니스트라는 거죠. 저 옛날에 장면이 굉장히 포스터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음악을 모르는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막 베토벤이 막 그 전날 술 처먹고 와서 그냥 엎어서 자는 장면이라서 저랑 막 멱살 잡고 싸우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렇게 음악의 기능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들으실 템페스트 같은 경우는 아까 할리겐슈타트라는 게 굉장히 사실 음악 시간에 꼭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냐면 자기는 원래 연주자였고 귀가 나을 거라고 생각해 25살 때부터 안 들렸거든요. 근데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사가 뭐라 하냐면 영원히 안 들릴 것 같다라고 포기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2살에 할리겐슈타트라는 데 가서 요양을 하면서 이 사람이 죽을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죽지 않아요. 무서워서 안 죽은 게 아니라 죽으려고 그래서 아까 그 유서 동생들한테 내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지라는 이걸 이렇게까지 소상하게 썼단 말이죠. 이거 죽으려고 확실하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안 죽냐면 내 안에 계속 떠오르는 악상들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운명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정말 불운하게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모차르트가 당시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려고 패면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거예요. 술주정뱅이에요. 나중에 아버지 죽고 나서도 전혀 애도하지도 않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이 아버지에 대한 그게 원한이 사무쳤는지. 근데 또 어머니도 빨리 죽어요. 자기가 그래서 소년 가장이 됩니다. 술주정뱅이 아버지, 자기 동생들 다. 그리고 자기가 또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더니 귀가 안 들려. 뭐 이런 것, 뭐 이런 아주 그 고단한 삶인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운명이 닥치는 대로 나는 계속 순응을 했고 이제 신이 나한테 죽으라 그러니까 죽음 앞에 서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운명이라는 것은 순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처절하게 싸워서 이겨나가야 할 대상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베토벤 음악 들으면 굉장히 과격하다라고 느끼죠. 베토벤은 32살 이전에는 절대 과격한 음악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막 사랑에 빠지고 일 때 너무 달달한 곡들을 많이 써요. 여러분들 그 노래 혹시 들으셨나요? Il libedi sobidumi시. 예? 예. 사랑에서는 늘 게 너무 많아요. 신승훈 노래로 알고 있죠. 이힐리베디시 나는 당신을 사랑해라는 곡이죠. 뭐 이런 곡들을 쓴단 말이죠. 이 사람은 사랑에 빠지면 그런 곡을 써요. 나중에 40살이라는 아주 늦은 나이에도 사랑에 빠졌을 때 피아노 곡을 또 하나 써서 바치게 됩니다. 테레자라는 여자한테. 따라리라리라리라라는 우리는 쓰레기차가 빠꾸한다고 생각하는 뭐 그런 곡들을 쓴단 말이죠. 아무튼 근데 이 사람은 과격한 곡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징섭되지 않은 척 하셔도 돼요. 뭔가 과격하다, 꽝꽝꽝 막 이런 막 그냥 과격한 음악이 나오는데 아 이거는 베토벤이 32살 이후에 쓴 곡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그런 죽음의 어떤 큰 산을 넘고 있을 때 바로 썼던 피아노 소나타가 바로 이 곡이에요. 괴테가 쓴 그 소설 제목하고 똑같죠. 그래서 한 남자가 말을 타고 폭풍우를 막 뚫고 지나가는 이런 것을 피아노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 말발굽 소리도 나오고 막 폭풍우 소리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우리 방기수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곡은 나중에라도 한 번씩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이 빠졌거나 뭔가 다시 기운을 내고 싶을 때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정말 기운이 나는 그런 음악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 장면을 제가 이제 잠깐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베토벤 때문에 드디어 음악이 문학의 세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작곡가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자, 두 번째 훌륭한 점은 바로 이 곡을 앞부분만 잠깐 보시면서 제가 대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훌륭한 일을 했을까요? 아주 대표적인 곡인데요. 음악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월 달 되면 이 음악이 굉장히 많이 아마 문화예술회관에서 올려질 겁니다. 근데 이 음악은 굉장히 정치적인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토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나폴레옹 추종자였고요. 나폴레옹을 뛰어넘는 더 큰 생각은 공화정 추종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다 평등해야 된다. 어떻게 높고 낮음이 있냐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당시 이 사람은 비엔나에 있었지만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난 것을 굉장히 흥분을 하게 됐고 거기 나폴레옹이라는 영웅이 생겨났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흥분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귀족들한테 자기가 어떤 정말 존경심이나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곡을 바치지 않아요. 근데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나폴레옹에게 심포니를 하나 써서 바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3번 교향곡 에로이카, 영웅이라는 곡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스스로 황제의 관을 쓴 것을 나중에 소식을 듣고 너무나 화가 나갖고 그것을 지워버리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 악보에는 보나파르트라는 제목이 붙었었어요. 그런 정도로.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은 삶 전체가 어찌 보면 귀족들한테 계속 개기고 저항하고 뭐 그런 삶을 갖다 살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곡 중에서도 굉장히 정치적인 곡들이 많아요. 아까 3번 교향곡도 있지만 이 사람이 오페라를 많이 쓰지 않아요. 근데 뭐 피델리오라는 그런 오페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에그몬트 서곡이라든지 특히 9번 교향곡 같은 경우는 19살에 이 사람이 쉴러라는 시인의 시를 만나게 돼요. 제목이 뭐예요? 자유의 부처. 당시 유럽에서는 꺼낼 수 없는 단어 자유, 평등, 박이었어요. 이 시를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곡을 써야 되겠다. 근데 굉장히 늦게 쓰게 되는 거죠. 53세인가 이때 이 심포니 이 사람은 또 뭐 여러 가지 정말 할 얘기들이 많아요. 완전히 혁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베토벤의 사례들을 막 뒤져보면요. 아, 나의 삶을, 내 조직을, 국가를, 사회를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가에 대한 힌트를 굉장히 많이 얻을 만큼 이 사람의 모든 인생은 혁신입니다. 당시에 이 심포니 그러니까 이런 교향곡은요. 악기하는 사람만 올라가서 하는 것을 심포니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다 정립이 됐어요. 근데 여기 뭘 올렸어요? 방금 보셨겠지만 합창단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보지만 이렇게 한 것을 보고 당시 사람들은 다 쇼크를 받는 거예요. 음악도 너무 아름다웠지만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이 합창단이 뭐라고 막 하는데 그 시가 보니까 쉴러의 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유의 부처라고 부제를 딱 올리려고 그랬더니 당시에 프랑스 파리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왕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검열이 굉장히 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검열이 당연히 통과가 안 되죠. 그래서 그 앞에 단어만 슬쩍 바꾸죠. 그래서 환희의 부처라고 이렇게 바꾸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12월 달 되면은 이 음악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곡이 송구영신 음악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의 그 내용들은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뭐 만들어 놓은 간습, 너는 높고 나는 낮고 이렇게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 우리는 모두가 형제고 모두가 평등한 형제자매야. 그러니까 우리는 포옹을 하고 함께 이렇게 평등한 세상을 살아가야 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사실 완벽한 민주주의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 가다 보니까 퇴행도 하고 지금 우리가 막 요즘 뭐 러시아를 갖다가 미워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러시아 사람들이 미울 게 뭐 있어요? 그 지도자의 문제지. 우리도 만약 지도자 하나가 뭐 잘못되면 세상 사람들 우리 다 미워하면 좋겠습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모두가 다 형제자매고 평등하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을 향해 가서 만들. 그러니까 이 음악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어놓은 뭔가 이런 것들을 계속 개선하면서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해야 된다는 거죠. 베토벤은 그걸 우리를 계속 리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리더십의 실패 사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로 파가니니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단한 수준입니다. 그 옛날에 MB 시절에 그런 게 있었다 그래요. 제가 그 젊은 친구랑 어느 날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카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음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미술도 모르고 인문학을 갖다 거의 배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너는 무식하냐 그랬더니 옛날에 그 MB 시대 때 그 집중 이수제라는 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3년치 배울 음악과 미술을 1년 안에 다 배운다라는 뭐 그런 거였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꾸로 그 친구한테 화낼 일은 아니지만 너는 그럼 3년치 먹을 거를 하루 다 먹고 3년 동안 굶어 버리지. 3년치 씻을 목욕을 하루 깨끗이 씻고 3년 동안 씻지 말지. 이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인문예술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늘 말하고 늘 음악을 듣고 늘 그림을 보고 좋은 디자인을 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숨소리처럼 숨을 쉬는 것처럼. 어떻게 그걸 집중적으로 합니까? 이렇게 무식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 잘못 배운 이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악의 어머니는 핸델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잘못 배웠다 그랬더니 딱 찾아보더니 이 아줌마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파가니니를 당연히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했습니다. 너 파가니니 아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파이팅만 넘치는 거예요. 자기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저한테 거꾸로 질문합니다. 그 속에는 고기가 들어가요? 토마토가 들어가요? 이따위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파가니니의 파가니니 영화도 나왔습니다. 이 영화는 아마 보셨나요 혹시? 오,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 거의 보신 분들이 없어요. 저는 개봉하는 날 첫날 봤는데 이 영화는 3일 만에 내려버렸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인기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영화가 인기가 없으면 안 되는 영화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영화의 주인공이 데이비드 가렛이라는 엄청난 세계적인 스타가 주인공이 됐거든요. 지금 뭐 BTS가 주인공인 거 마찬가지. 그런데도 영화가 망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 사람의 대표곡을 일단 한번 듣고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잠깐 볼까요? 이 영화는 정말 너무 잘 묘사를 했는데 뻥 중에 하나는 파가니니는 절대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데이비드 가렛이라는 사람이에요. 뭐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빨리 영화도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아무튼 제가 한번 여기 결정하실 분이 있으면 나중에 제가 강의로 한번 쭉 한번 훑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옛날에는 이 클래식 공연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엄숙한 공연이 아니었어요. 막 저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팬덤 현상이 저렇게 막 일어나고 너무나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은데 아무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왜 지금 욕을 먹냐면 저 사람은 이 음악이라는 걸 가지고 오로지 돈벌이로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사실 바이올린이 현재 지금 악기에 저렇게 최고의 어떤 위치가 올라가게 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올린의 여러 주법을 저 사람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 바이올린을 긁는다라고 생각했지 튕긴다라는 생각은 못 해봤잖아요, 그죠? 그런 뭐 스타카토 그 기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연주법, 그 다음에 굉장히 바이올린의 어려운 곡들, 재미난 곡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리고 교육법도 자기가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출판을 하지 않습니다. 지만 하려고. 어떻게? 왜냐하면 저걸 발표를 한 순간 뭐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니까 자기만 연주를 해서 떼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오로지 돈 욕심에 가득 찼었단 말이죠. 그것을 증명해 준 게 뭐냐면 그렇게 돈을 벌고 나니까 파리에다가 자기 이름을 딴 파가니니 카지노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오로지 돈에만 이렇게 집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음악인들의 가장 중요한 숙명 중에 하나는 좋은 제자들을 계속 길러내는 거거든요. 제자를 거의 길러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그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곡들은 거의 사후에 이렇게 출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음악회에 갔다가 출판업자들이 이걸 적는 겁니다. 귀로 다 적어갖고 나중에 그렇게 출판을 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대표적인 곡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할 너무나 아름다운 곡인데요. 소나타,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소나타. 이 사람이 기타도 굉장히 연주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만든 곡인데 바이올린의 정수 우리 김정수 선생님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바이올린의 정수 김정수였습니다. 자, 굉장히 익숙하죠?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1984년 SBS 개국 특집 드라마 모래시계를 아신단 말이죠. 네, 저도 합니다. 굉장히 우리 연세가 드셨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해린의 지금 고현정이 나왔을 때 바로 이게 목소리로 나와서 이걸 해린의 테마라 그랬고 더러러리리 하는 그게 이제 태수의 테마라 했고 백학이라는 노래가 그때 알려진 거죠. 아무튼 굉장히 아름답죠. 이게 바로 이제 이 파가니니의 곡입니다. 그래서 이 파가니니 같은 경우는 아무튼 뭐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이올린계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지 일반적으로는 자꾸 회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으로, 법학으로, 의술로, 문학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갖다 이 사람이 아주 좀 여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한 데이비드 가렛을 한번 나중에 검색창에서 시간 나시면 점심시간 때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왜 이 주인공이 됐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줄리어드 음대를 바이올린 수석으로 들어가요. 바이올린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피지컬이 너무 좋습니다. 독일계 미국인이어갖고 키가 1m 90이에요. 그 다음에 머리도 금발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피지컬이 좋냐면 뉴욕 소거리를 대학교 2학년 때 껑충껑충 걷고 있는데 길거리 캐스팅이 돼요. 알만한 사람 다 안다는 알마니에서 이 사람을 모델로 캐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알마니 모델이 돼요. 너무나 잘생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졸업을 해서 클래식계로 그냥 들어가도 이미 스타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게다가 크로스오버 쪽으로 갑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왔게 안 할게요? 왔었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음악 안 좋아하시는 거 잘 모르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너무나 인기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팬층을 성비를 갖다 해봤더니 거의 90% 이상이 다 여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사실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잘난 남자애들한테 질투심이 엄청 많습니다. 아마 거의 장희빈 수준이죠. 그래서 제가
남자들한테 물어보죠. 왜 데이비드 가렛이 안 좋아? 그랬더니 저런 잘생긴 것들은 다 죽어버려야 돼. 막 그러면서 뭐 바라는 거 없어. 그랬더니 치질 걸려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여성들한테 엄청나게 저렇게 팬이 많아갖고 영화 감독이 저 사람을 파가니니로 딱 만들어봤는데 영화는 폭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저걸 해도 폭망이 된다. 그러니까 파가니니의 명성이나 이런 게 얼마나 회자되지 않을 그런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쇼팽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쇼팽은 뭐 조성진 씨의 쇼팽 콩쿠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쇼팽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랑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통점이 많으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유리 같은 남자입니다. 일단은 건강이 유리 같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감성이 유리 같아갖고 누가 싫은 소리 하면 막 구석에 가서 찔찔 짜고 막 진짜 완전 그랬던 거죠. 저도 오늘 그 콘서트 반응이 이런 거 보니까 집에 가는 내내 울면서 이제 오열을 하면서 집에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런 감성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또 피아노 스타일도 그래요. 그래서 최근엔 이 사람의 친구였던 리스트하고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리스트 같은 경우는 막 대중적으로 막 화려하게 그야말로 막 이렇게 세게 치는 피아노를 선호했다면 이 사람은 관객이 많은데도 가지 않았어요. 부끄럽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 피아노 그거는 우리 박진영 씨가 표현했듯이 공기 반 소리 반 뭐 이런 피아노를 주로 이제 자기 성격대로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굉장히 여리여리해 보이는데 이 사람은 사실 진짜 애국자예요. 애국자 중에 애국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그 아까 얘기한 컴패션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컴패션을 지녔습니다. 이 폴란드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껴 있어갖고 나중에 뭐 오스트리아,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다 그냥 나눠 가져 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던 시대 때는 폴란드란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크기 전까지는 폴란드가 굉장히 강대국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아주 진짜 뭐 약소국으로 계속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인기가 있으니까 주변에서 이제 또 말리는 거죠. 너 제발 여길 떠나라. 그래서 이 사람이 비엔나를 거쳐서 결국 프랑스에 정착을 하는데 나중에 고향을 한 번도 못 가고 이제 파리에서 이제 죽어버리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애국자라는 그 모습은 바로 뭐냐면 이 폴란드 사람들이 당시에 진짜 뭐 세계적으로 고통받는 난민들이었고요. 그 난민들이 파리로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난민들을 위해서 이 사람이 자선음악회를 해서 막 경제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사람 작곡한 작품 중에 폴로네이즈라고 있어요. 폴란드 민속 춤이에요. 이건 약간 귀족들이 추는 춤이었고 마주르카라는 또 시리즈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를 치면 아리랑 같은 그런 곡이에요. 자,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집어먹으면요 반드시 맨 먼저 쓰는 정책이 있습니다. 문화를 말살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금지곡이라는 말이 처음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됐고요. 금지곡 1호가 뭘까요? 아리랑이에요. 아리랑.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이런 곡들을 계속 써서 고국에 보내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계속 듣고 폴란드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훌륭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폴란드에 가서 별명을 물어보니까 폴란드의 심장이라는 그런 별명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로 마지막에 죽을 때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는데 조국에 있는 누나한테 이제 자기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와서 뭐 친구들이 뭐 연주도 해주고 뭐 하고서 마지막 죽으려고 할 때, 근데 이 누나한테 뭐라 하냐면 올 때 뭔가 조그만 오크통 사이즈를 갖다 가르치는데 그걸 갖고 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갖고 오라 그런 거야 그랬더니 내가 죽거든 바로 내 배를 갈라서 내 심장만이라도 내 조국에 묻어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로 예과 의사가 그 자리에서 배를 갈라서 심장을 적출하고 거기에 담아서 이 누나가 폴란드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바르샤바에 가면은 이제 시내 성십자가 성당이라고 있는데 거기 기둥 하나에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 나중에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사실 그 심장을 보려고 4년 전에 여기를 꾸역꾸역 이제 다녀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너무나 이 이야기가 드라마틱하다 보니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쇼팽의 여인, 푸른 노트, Desire for Love 이런 세 편의 영화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조르주 상드라는 이 여자하고의 사랑 얘기가 진짜 재밌거든요. 이 얘기를 또 가장 재밌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데 오늘 전혀 못하죠.
자, 요 사진이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두 개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육신은 프랑스 파리의 이제 공동묘지에 묻혀져 있어요. 그래서 저기 지금 왼쪽에 있는 저기에는 지금 60만 묻혀져 있는데, 저 무덤이 지금 기네스북에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기록이 돼 있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365일 누군가 계속 새로운 꽃을 헌화하는 그런 무덤으로 지금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른쪽은 제가 가서 직접 찍은 건데요. 여기 좀 쇼팽이라고 써서 보이죠. 그래서 그날 이제 밤에 도착을 해서 저기부터 바로 택시 타고 달려갔는데 마침 미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까이서는 찍을 수 없어서 저 미사 드린 척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찍은 건데, 저렇게 기둥에 지금 저희 심장이 저렇게 안치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 사람들의 이 쇼팽 사랑은 음악가로서의 어떤 그런 사랑을 넘어선 엄청난 애국자로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하면서 음악가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뭐 이 영화 얘기도 정말 너무 재밌는데 이것도 뭐 이렇게 자꾸 넘어가야 저를 다시 부르겠죠? 아, 이게 내 계획이 막 생각이 막 말로 이렇게 튀어나오네. 큰일 났네. 자, 그래서 마주르카나 폴로네이즈를 들으면서 좋겠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쇼팽의 녹턴 가운데 한 곡 한번 우리 방기수 피아니스트 연주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공기 반 소리 반 연주를 들려주신 우리 박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까 그 저기 총 들고 있는 그 장면 있죠? 그게 아까 조르주 사운드 때문에 이제 그 상남자하고 결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투를 하려고 하나 둘 셋 갔는데 너무 무서워서 기절해서 이제 들것에 실려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볼 사람입니다. 클라라 슈만. 아까 제가 그 카페에 있는 친구한테 따라리라라리라리라 그걸 들려주면서 그 곡 들어봤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 친구가 파이팅이 넘치니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태진아의 미안해 막 이러면서 춤을 추더니 클라라를 아냐 그랬더니 또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놈한테는 이제 기대할 게 없다 그래서 그 클라라 아니야 이 자식아 이런 얘기를 했죠. 그 클라라가 아니죠. 이 자식 몸을 이렇게 벌써 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클라라가 아니고요. 이 클라라 슈만은 누구냐면은 바로 이름에서 드러났듯이 슈만이라는 사람의 부인입니다. 이 사람이 독일에서는 굉장히 지금 존경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왜 도대체 존경을 받고 있나? 여러분들 잘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죠, 그죠? 이 사람 누굴까? 이 사람 우표가 저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겠죠? 지금 유로화를 쓰고 있지만 옛날에 저 백마르크화의 표지 모델이었어요. 그 실제로 저렇게 굉장히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 제가 그 라이프치히에 가서 이제 그 쭉 돌아다녀 보니까 그녀가 살던 집에는 요런 세라믹으로 된 요런 표지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들어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누가 만들어줬어요? 바로 이 쌍칼마크가 있는 이 도자기 회사에서 만들어줬습니다. 이 쌍칼마크의 도자기는 어느 회사?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실 여성 호르몬이 좀 더 나오는 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릇 모으는 게 취미예요. 그래서 저거는 지금 여러분들 독일에서 자랑하는 마이센 도자기라고 있어요. 로얄 코펜하겐 같은 거 들어보셨나요? 도대체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음식도 예쁜 그릇에 담아 먹어야 좀 맛있지 않습니까? 더 얘기했다면 큰일 나겠다. 아무튼 마이센이라는 도자기 회사에서 저걸 만들어준 거예요. 마이센 도자기는 뭐냐면은 바로 로얄 코펜하겐이 대단하듯이 독일에서 최고의 지금 유럽 최고의 도자기 회사가 바로 마이센 도자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에 공장이 있어서 공장도 가격으로 좀 커피잔 세트 5피스짜리가 있어서 너무 예뻐갖고 그걸 사려고 좀 싸게 사려고 갔더니 150만 원 달라 그래갖고 결국 못 사고 왔어요.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가격이 마이센에서 마이센인가 뭐 그러면서 왔던 기억이 있단 말이죠. 마이센 도자기. 그래서 저 쌍칼마크 마이센 저기서 이제 저런 기념물을 저렇게 만들어줄 정도니까 굉장한 여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짐작을 할 겁니다. 바로 로베르토 슈만의 아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요하네스 브람스의 그녀가 죽도록 사랑했던 14살 많은 연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창굴에서 피아노 알바하던 저 남자를 위대한 음악가로 만든 그 여인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너무나 정말 드라마로 써도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로 만들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기 때문에 바로 프랑스와 사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저것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실 먼저 봐야 될 영화는 스프링 심포니라는 저 영화예요. 슈만과 클라라가 이미 만나서 결혼하는 과정까지가 너무 드라마틱해요. 법학을 전공했던 사람이 라이프치히에 법학 공부하러 왔다가 에이 피아노 쳐야지 해서 당시에 이 라이프치히에 살던 클라라를 만난 거예요. 저 아버지가 피아노 레슨 선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클라라는 블랙핑크였어요.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엄청 버는 정말 최고의 스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삐뚤어져요? 관상은 과하게 그죠? 저 아버지 표정 좀 보세요. 얼마나 나쁜 놈처럼 생겼나. 그러니까 저 딸을 갖다가 돈 버는 거위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둘이 사랑에 빠졌어요. 안 되겠죠. 반대하겠죠. 그랬더니 법학을 자기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둘이 편먹고 저 아버지한테 소송을 걸게 됩니다. 그 3년 소송 끝에 결혼하게 되는 뭐 그런 과정을 다룬 영화가 바로 스프링 심포니예요. 2008년도에 나왔던 영화가 바로 클라라인데 그 후속편 같은 영화예요. 홍상수 감독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영화 속에 저 포스터가 굉장히 오랫동안 노출이 됩니다. 오마주하고 싶었던 거겠죠. 굉장히 잘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 영화에서는 브람스라는 이 함부르크 사창굴에서 피아노 치던 애가 여기서 방문을 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뤘기 때문에 연속해서 보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미래는 너무나 안타까운 드라마예요. 저 드라마가 한참 시작할 때 저는 처음부터 보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스텝이 막 와서 감독님 저 드라마 보셨냐고 그랬더니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온갖 쌍욕들만 잔뜩 달렸어요. 이 욕을 두 가지로 분류하면 뭐냐면은 김혜애가 오래간만에 나와서 뜨려고 얼굴에 물광 내고 나왔다. 뭐 이 얘기하고요. 원래 실제는 14살 차이 나는데 여기는 20살 차이 나는 걸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20살 차이 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가 있냐고 그 욕짓거리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이야기는 브람스, 클라라, 슈만 이야기를 현대판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 온갖 욕짓거리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작가도 답답했는지 김희의 입으로 우리의 이야기는 마치 슈만, 클라라, 브람스 이야기 같아. 이걸 한 3번이나 하는데도 그 얘기는 듣지도 않고 막장 드라마야 이러면서 욕을 했던 드라마가 바로 저 드라마입니다. 꼭 보시면 좋고요. 20편짜리입니다. 현대판을 바꿨고 지금은 가격이 싸져서 편당 700원인가로 떨어졌으니까 20회를 쭉 보시면 좋습니다. 아, 무슨 약장사 같다 지금 해설하는 사람이. 자, 슈만이 클라라에게 쓴 편지들 뭐 이런 것도 뭐 대단합니다. 이 사람이 그냥 문학가였기 때문에 마지막 그 클라라가 죽기 전에 이제 보낸 편지인데요. 결국은 이제 계속 이제 마치 또 드라마가 되려고 슈만이 일찍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자고 이제 계속 저렇게 대시를 하는데 클라라가 그걸 계속 저지를 시키죠. 그래서 이 브람스는 결국 결혼 못하고 총각으로 늙어 죽습니다. 이걸 굉장히 안타깝게 옛날에 생각했는데 좀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 그렇게 더 행복일 수 있겠구나 요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다음에 클라라가 죽고 나서 1년 뒤에 따라 죽습니다. 이렇게 뭐 드라마틱하죠. 그래서 평생을 클라라만 바라보고 살았던 이 멋진 남자죠. 자, 이 영화 84년대에 나왔던 굉장히 오래된 영화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슈만이 클라라랑 한참 막 소송 걸고 연애에 빠졌을 때 만든 곡이거든요. 어린이 전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모음곡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어린이 관련된 주제로. 근데 7번 곡 꿈입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하게 되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 어린애 짓을 해요, 그죠? 그래서 혀 짧은 소리 막 하고 그래서 당신 어느 때 그러면 참 보면 어린애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어린애 같아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쓴 곡이죠. 7번 곡 우리 첼리스트 길희정 선생님의 멋진 연주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여러분들이 슈만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익숙하지만 이 슈만은 당시 블랙핑크하고 결혼했으니 이 남자는 사실은 약간은 그 뭐라 그러지 그 자존심도 굉장히 상했을 거고요. 그런 시간들이 진짜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46살인가에 정신병으로 이제 일찍 죽고 나서 슈만이 사람들한테 알려졌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 지금 이 이름이 익숙해지기까지는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려야 했고요. 그 긴 시간 걸린 동안 누가 그 역할을 했어요? 바로 클라라가 이 사람이 천재인지 이 사람을 알았던 거예요. 이 무명의 남자가 쓴 정말 수많은 곡들을 전부 다 모아서 출판하면서 죽은 자기 남편을 알리기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브람스하고도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슈만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부가 처음에는 이제 듀셀도르프라는 데 있을 때 이 저 그지 같은 한 남자아이가 찾아오게 되죠. 그 친구가 이제 바로 이제 이 브람스인데 이 브람스를 이 두 사람이 보고서 와, 어떻게 사창굴에서 막 술 처먹고 막 도박하고 막 옆에서 섹스하고 막 이런 데서 피아노를 쳤던 거예요. 그런 데서 온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천재일 수가 있나라고 둘이서 정말 깜짝 놀라요. 그래서 슈만도 도와주고는 싶었죠. 하지만 일찍 죽었기 때문에 결국 이 남자를 세계 최고의 스타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이 클라라였다라는 겁니다. 정신적 지주였고 이 사람이 빨리 성공하는 데는 이 클라라의 역할이 거의 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은 이 브람스와 슈만도 있지만 이 사람들 정작 키워낸 클라라를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자,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브람스가 성공하는 데는 세 사람의 큰 도움을 준 사람인데 제가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창굴로 어떤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 헝가리 쪽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헝가리 음악들 갖다 연주하는데 내가 반주 좀 해주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반주를 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 헝가리의 이 집시들의 음악을 자기가 모아서 발췌를 해서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지는데 그래서 이 헝가리 무곡 번호가 쭉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이 5번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익숙할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곡을 마지막으로 음악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이라는 말에 꼭 이렇게 유념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깜짝이야. 이게 전혀 예상 못한 반응 때문에
빨리 나와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죠? 자, 전혀 예상 못 하셔서 우리 연주자님들 굉장히 놀라셨죠. 네. 자, 근데 한번 준비됐을까요? 됐네요. 자, 이 피아졸라 곡을 마지막 앵콜 곡으로 할 건데요. 이 피아졸라 같은 사람도 굉장히 지금 탱고 곡으로 유명하죠. 근데 이 아르헨티나는 원래 자기네 민속곡이 있었고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항구로 모여들면서 이 탱고가 만들어지고 이게 자기네 민속 음악처럼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이 탱고가 한 번 더 점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춤추기 좋은 탱고도 있지만 들으면서도 너무나 완벽한 음악적으로 완벽한 곡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음악이 탄생을 시킨 거예요. 처음에 이런 곡을 만들었을 때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어땠을까 반응이? 아까 그 원칙 있지 않아요? 다 난리가 나는 거죠. 집어치우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뉴욕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연주함으로써 지금의 탱고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이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창꾼에서 추는 춤이었거든요. 음악도 그랬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너무나 부끄러워했어요. 근데 이 음악이 지금 클래식계의 필수 레파토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춤추기도 좋고 감상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 마지막 이 곡을 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미친 듯이 무대 앞으로 나와서 다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제가 보안관을 불러서 막 끌어낸 적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좀 자제해 주시면서 마지막 앵콜곡 리베르탱고 한번 들어보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유클래식 다시 한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3번